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12월까지 한부모가족의 위생방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의왕시가 공정무역도시로 자리잡기 위해 노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지역 대학생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합니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청북도가 6,985억 원의 복구비를 확보했습니다. 포항시가 카드형 지역화폐인 포항사랑카드를 도입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깜짝 놀랄 뉴스가 미국에서 날아들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인데요. 미 국정은 혼돈에 빠져들고 있고 전 세계 주요 언론들도 긴급 뉴스로 타전할 만큼 그 파장이 컸습니다. 이에 대한 각 언론사들의 의견 살펴봅니다. 우선 AA보는 미국 국정의 마비는 한 나라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며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리면 국제사회 전체가 무질서 위기를 맞는다고 꼬집었는데요. 정부는 미국 국정이 정상 궤도를 이탈할 경우 우리 안보에 닥칠 위험에 대비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A보는 일단 대선 판도가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미국의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보면 그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우리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가 미국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더욱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그 어느 때보다 대비책이 화급한 시기라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정해 만반의 준비를 해두어야만 국익을 보존하면서 기회 요인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E보는 그간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안일한 태도를 우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감염은 자초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그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고의로 축소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미국민을 코로나 재앙에 빠뜨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역당국의 경고를 무시한 채 마스크도 쓰지 않고 대규모 대면 행사를 잇따라 진행했으며 이번에는 아예 자신이 정책 실패의 본보기를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부도 미국 대선 직전 벌어진 미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이 한미 관계, 한반도 정세, 미중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은 우리에게 다양한 파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현 상황을 다각도로 살피고 그에 걸맞은 현명한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에 대해 지난 29일 해양경찰청이 A씨가 자진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해양경찰은 A씨가 발로 저을 수 있는 부유물을 탔고 조류와 조석을 분석한 결과 표류에서 닿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으며 북측이 A씨의 신상 정보를 상세히 알고 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한 각 언론사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진보 성향의 A일보는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에는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행동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남북 관계도 정상화된다며 사건 진상 규명도 촉구했습니다. 또한 비슷한 성향의 B일보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남북 관계도 다시 앞으로 나가는 전기를 만들 수 있다며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군사통신선 복원도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C일보는 대통령이 북한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북한이 우리의 시신수색 작업을 수역 침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와 협력의 기회로 반전되는 게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며 잔혹한 민간인 사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대통령이 북한을 더욱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D일보는 80m 앞에서 신원 확인이 가능했다거나 정장이 사살 지시를 내렸다는 점 등은 애초에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월북자든 표류자든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무참히 사살한 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사건의 본질은 변한 게 없으니 국회가 할 일은 대북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언론사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남북 공동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검 훼손 여부도 주검을 수습해야 가릴 수 있습니다. 만약 주검이 바다에 남아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주검을 수습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이제 여야가 소모적인 정쟁은 접고 주검 수습, 진상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국민청원. 국정 현안과 관련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하고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분만시, 수술시, 신생아실 등의 CCTV 의무화와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입니다. 청원인은 무리한 유도분만 시술로 인해 아이가 세상을 떠났으며 이와 관련해 의료진이 차트를 조작하는 등 과실을 숨기려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청원인은 의사의 권유로 인해 2주 일찍 유도분만을 하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분만 전 마지막 초음파 검사 시 3.3kg이라던 아기가 태어나서 보니 4.5kg이었다며 당시 병원 측은 오차 범인의 측정 오류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정확한 검사만 이뤄졌어도 제왕절제술을 진행했을 것이고 아이가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분만 당일 가족 분만실임에도 의료진이 일방적으로 남편의 출입을 금지했고 산모가 예상보다 큰 태아로 인해 자연 분만을 못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지만 사전 동의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없이 흡입기계 사용과 배를 미는 행위 등 긴 시간의 고통을 혼자서 감당해야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태어난 아이는 온몸에 멍이 심하고 자가호흡이 어려워 타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태어난 지 4시간 19분 만에 심정지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으며 심지어 아이가 이송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의료진이 산모의 의견은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분만 과정을 진행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6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18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소식입니다. 서울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가 12월까지 한부모 가족의 위생방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생계와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 가족이 지원 대상인데요. 가사 및 위생방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간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한부모가족 위생방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울시 거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 가족이 대상입니다. 청소, 설거지 및 위생방역 서비스, 가구당 한 세트의 방역꾸러미를 무료로 제공하며 위생방역 서비스는 월 1회, 총 4회 제공합니다. 제출 서류를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강북구가 공동주택 옥상에 텃밭을 설치할 경우 퇴비와 씨앗의 구매 비용 80%를 무상 지원합니다. 텃밭 조성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20%로 구입 희망자는 구청 일자리 경제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강북구가 2016년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지역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 텃밭 조성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품목은 달개 배설물로 만든 개분 퇴비 20kg 한 포와 무, 배추, 달랑무, 시금치 등으로 구성된 씨앗 4종류입니다. 이에 따라 시중가의 80%가량을 절약할 수 있게 돼
구매 비용의 20%인 퇴비 1,600원, 씨앗 각 4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해당 품목은 책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기 전까지 구청 일자리 경제과로 신청하면 되고 구입 수량이 많을 경우 무료 배송도 가능합니다. 앞서 강북구는 친환경 먹거리의 자급 생산과 생태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 허가 심의 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 텃밭을 최종 승인 요건의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설치를 권고하는 등 지난 2016년부터 옥상 텃밭 설치를 사실상 의무화했습니다. 빈 공간으로 방치되기 쉬운 옥상의 활용도가 늘어나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텃밭을 통한 주민 커뮤니티 형성과 생산적인 여가 활동도 가능해져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마포구는 기후와 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500만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경의선 숲길 공원 연남동 구간에 연남동 매화의 숲을 조성했습니다. 마포구는 푸른 숲이 가득한 마포를 위해 나무 심기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포구는 미세먼지를 낮추고 도심 폭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마포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9월 21일 500만 그루 나무 심기 기념식수 사업의 일환으로 경의선 숲길공원 연남동 구간에서 연남동 매화의 숲 조성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수 행사에는 연남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 등 약 25명이 참석했습니다. 연남동 주민들과 마포구청장은 서울시 산림조합으로부터 구매한 매화나무 13주를 경의선 숲길공원 연남동 구간 자투리 땅에 함께 식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약식으로 진행했으며 주변 정화 활동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마포구가 상암동 성암로 일대의 도로 표지를 도로명 안내 표지 방식으로 정비했습니다. 기존 도로 표지는 도로명 표기가 없이 건물이나 시설물 등의 이름으로만 표기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사업으로 도로명 주소 안내책의 정착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마포구가 상암동 성암로 일대의 도로 표지 26개를 도로명 안내 표지 방식으로 정비했습니다. 도로명 안내 표지 정비는 도로명 주소법에 근거해 기존의 도로 표지를 새 주소에 따른 도로명 안내 방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도로의 명칭과 방향을 명확히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체 완료된 41개를 포함하면 올해까지 총 67개의 마포구 도로 표지가 도로명 표지 방식으로 정비됐습니다. 마포구는 아직 정비하지 않은 도로 표지 468개도 매년 정비 공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바꿔나갈 방침입니다. 의왕시가 공정무역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공정무역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선언식을 열었는데요. 2021년 공정무역 도시 인증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선언식에는 김상돈 시장을 비롯해 공정무역마을 코디네이터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개발국 생산자의 권리 보호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공정무역마을 운동에 동참하고 앞서 나가는 공정무역 도시 의왕을 만들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시에도 정착이 되고 공정무역으로 인해서 공정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의왕시에 정착될 수 있는 첫걸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러한 것이 발전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앞장서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왕시는 2021년 공정무역 도시 인증을 최종 목표로 공정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이자 전액을 지원합니다. 대전시가 지역 대학생의 2020년도 발생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우리 지역 대학 재학생 또는 타 지역 대학 재학생이라도 직계 가족이 1년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포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구분 없이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시 홈페이지 열린경제 청년정책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광주시가 지난 21일 성남 S에너지그룹 본사에서 광주형 AI 그린 뉴딜 성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시는 2045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아리백 광주 조성을 위한 환경 마련에 적극 노력하게 됩니다. 또한 태양광 모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 토탈 솔루션 기업인 S에너지그룹은 광주형 AI 그린 뉴딜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은 광주형 AI 그린 뉴딜 비전 보고의 개최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2045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알리백 광주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에는 에너지 자립 도시 광주 조성을 위한 사업 참여, 시민 참여형 펀드 참여,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2021년 지자체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294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시는 스마트 도시를 목표로 사업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관리, 신호운영, 안전지원 개선 등을 구축하기 위해 강릉시를 비롯한 44개 지자체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가 확보한 국비 294억 원은 서울, 부산 등 광역시를 포함한 국고보조사업 대상 지자체 중 최대 규모입니다. 강릉시는 확보된 국비 294억 원과 지방비 196억 원 등 총 490억 원을 투입해 도시정보통합센터, 주차정보 시스템, 스마트 신호 제어 등 첨단 교통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026년 ITS 세계총회 강릉 유치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23일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일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건립부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건립 규모 4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 연면적 26,426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연간 6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될 것으로 주목됩니다. 2000년 설립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4,5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자체 연수원이 없어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 전국 9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교육연수원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으로 2023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군 관계자는 연간 6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 연수원 건립이 확정돼 대규모 인력 채용, 지역 경기 활성화, 지역 농축산물 공급,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횡성군 농촌체험 휴양마을협의회가 오는 24일까지 주말마다 횡성 호숫길에서 체험 홍보부스를 운영합니다. 이번 홍보부스에서는 각 마을별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농산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횡성군 농촌체험 휴양마을협의회가 지난 26일을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주말 횡성 호숫길에서 체험 홍보부스를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관내 농촌체험 휴양마을 12곳이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마을별 특색 있는 체험을 운영하고 농특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체험마을의 역량을 강화하고 횡성군 농촌관광을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아파 액자, 향초, 천연비누 만들기 등이 마련돼 있으며 체험비는 2,000원으로 횡성 관광 상품권을 사용하거나 지역 농산물을 구매한 경우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청북도가 6,985억 원의 복구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수해복구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충청북도가 복구비로 6,98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2021년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관련 국비 682억 원을 확보해 앞으로 집중호우 대비가 강화됩니다. 우선 충청북도는 지난 여름 내린 집중호우로 총 2,49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가 컸던 충주와 제천, 단양, 음성, 영동 등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옥천과 진천, 괴산 등 3개 군 5개 읍면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피해 복구비는 피해가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고르게 확보했습니다. 단양군 1,560억 원, 제천시 1,668억 원, 충주 1,95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중부권인 음성군과 진천군은 각각 728억 원과 108억 원을 확보했고 괴산군은 143억 원, 증평군 1억 7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청주시는 59억 원, 보은군 13억 원, 옥천군 82억 원을 확보했고 피해가 컸던 영동군에는 662억 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충주 송강천과 단양 가평지구 등 12곳은 항구적인 수해 피해 예방 사업을 위한 예산 2,17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충청북도는 피해 복구비가 확정됨에 따라 예산을 조기 확보해 속도감 있게 수해 복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사업도 한층 탄력받을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행정안전부 소관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사업과 관련 총 102지구 1,363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해 국비 68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별로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8개 지구에 184억 원, 재해 위험 개선지구 37개 지구 36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과 재해 위험 저수지구에 각각 74억 원과 19억 원을 확보했고 조기 경보 시스템이 필요한 26개 지구에 4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여름 호우 피해와 관련해 영동군 용산면 동화마을 고립지역에 110억 원, 옥천군 동이면 침수지역에 15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외에도 충주시 신리면 소재지 저지대 침수지역에 74억 원, 청주시 옥산면 병천천 범람에 따른 해능보육원 침수지역과 대청댐 수위 상승 시 상습 고립지역에 각각 4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보령시는 지난 24일 기부 캠페인인 8월의 크리스마스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기부금과 필요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보령시 대천 2동은 9월 24일 8월의 크리스마스 기부 캠페인에 사랑의 열매를 수확하고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대천 2동은 한 달간 800만 원의 기부금을 목표로 자율모금을 진행했으며 목표액을 넘어선 1,000여만 원의 성금과 물품이 기탁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부 사업의 첫 발걸음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 10명을 선정하여 손편지와 함께 필요 물품이 담긴 선물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는 최근 교통사고가 잦은 신기동 인성산업 입구 부근에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신기교와 신기 삼거리 간 도시계획 도로를 확장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최근 과속으로 교통사고가 잦았던 신기동 인성산업 입구 부근의 도로 구간에 대해 무인단속 카메라 부스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했으며 수막 현상 방지를 위한 종그루빙을 보완하고 횡그루빙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부동과 명국동, 신기동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2011년부터 도로 확장 공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온 양산시는 나머지 신기교에서 신기 삼거리 간 0.76km의 구간 확장을 완료해 이달 중순 개통되면서 교통난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카드형 지역화폐인 포항사랑카드를 도입했습니다. 100억 원 규모의 포항사랑카드는 경제성과 편리함을 모두 갖추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기존 지류형 상품권과 비교해 상품권 발행 비용 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됩니다. 포항시는 21일 카드형 포항사랑 상품권인 포항사랑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첫 발매일에는 포항사랑카드 출시 기념식이 열렸으며 이강덕 포항시장, 정혜종 포항시의회 의장, 김재동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해 포항사랑카드를 구매했습니다. 포항사랑카드는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가맹점 매출 증대를 통한 소득 증가로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발행하는 카드형 지역 상품권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구입할 수 있으며 충전식 선불카드 형식으로 포항 소재 대구은행에서만 구매 가능합니다.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20만 원, 연간 한도 200만 원 이내로 충전액의 6% 할인 혜택을 상시 제공합니다. 또 기존 지류형 포항사랑 상품권과 병행해 할인 구입도 가능합니다. 포항시는 올해는 100억 원 규모로 3년간 총 500억 원의 포항사랑 카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카드 출시 기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4%의 혜택을 추가한 총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행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산업 중 하나인데요. 여수시가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 관계자들을 만나 극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좌담에서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역 여행업 관계자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듣고 건의와 제안 사항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권 시장에게 시티투어 축소 운영과 바가지 요금 근절, 여수관광 심포지엄 개최와 관광 동향 모니터링을 요청했습니다. 권 시장은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해 발전 방향을 연구하고 특히 바가지 요금은 숙박요금 사전 신고제와 여수시 어플리케이션인 여수야와 여수맛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행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이에 무주군이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성별, 연령,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보도에 황인화 기자입니다. 무주군이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나이와 소득 성별 등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군 관계자는 6개 읍면 150개 마을을 다니며 이장들과 각 가정에 방문해 직접 재난소득금을 지급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명절을 앞두고 있어 무주군에서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욱 서두르고 있다며 2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 수해로 꺼진 가슴을 진정시키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4억여 원에 달하는 재원은 제24회 무주반딧불 축제 취소 경비를 비롯해 공무원 여비와 사무관리비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완주군이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구한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웅치전투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완주군이 임진왜란 당시 풍전등화의 조선을 구하고 장렬하게 산화한 선현들을 추모하기 위한 웅치전투 추모식을 웅치전적비에서 거행했습니다. 웅치전투는 곡창지대인 호남을 왜군에게서 지켜내 임진왜란에서 조선이 승기를 잡은 요인이 되었던 중요한 전투로 알려져 있습니다. 완주군 관계자는 올해는 웅치전투에 관한 기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큰 성과가 있어 추모식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소양 신천리 일대에 대한 토양 분석을 통해 웅치전투 당시 전사한 조선군의 모덤을 확인해 완주군 소양면이 웅치전투의 격전지임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임진왜란 당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현들 덕분에 오늘날 우리 일상과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었다며 웅치전투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고 호국완주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했습니다. 무주군에 위치한 고창마을과 지일마을은 산림과 연결된 자연환경이 유명한데요. 산림청이 두 마을을 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했습니다. 황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주군 무풍면 지일마을과 분안면 고창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됐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성상용 무주국유림 관리소장, 마을이장, 주민들은 협판식을 갖고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을 유지하고 청정한 이마를 보존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분안면 고창마을과 지일마을은 각각 지장산과 대덕산으로 연결되어 산림과 연결된 자연환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황인홍 군수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후손들에게 원형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오후 1시 46분경 남양주시 퇴계원역 사릉 방향에서 60대 남성 A씨가 감전돼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가 전철역 플랫폼에서 낚싯대를 만지던 중 낚싯대가 고압전선에 닿으면서 감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4일 오후 1시 4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역에서 60대 남성 A씨가 고압전선을 건드려 감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람에게 불이 붙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20여 분 만에 출동해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몸에 불이 붙으며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역 플랫폼에서 A씨가 낚싯대를 위쪽으로 펴다가 고압전선에 닿으면서 사고가 이어졌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지난 25일 새벽 포천시 가산면의 공장지대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소방차 36대가 출동해 7시간 동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지난 25일 새벽 2시 20분 포천시 가산면에 위치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신고자인 보안업체 직원 A씨는 보안업체 차량에서 대기 중 화재 현장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차량 창문을 두드리면서 불이 났다고 알려서 확인 후 119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로 공장 5개 동과 테이프 원자재, 금형기계 등이 소실되고 공장 직원 3명이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공장 직원 2명이 2도 화상을 입었고 1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화재는 최초 발화지로 예상되는 비닐랩 제조 공장에서 인근 공장 4곳으로 불길이 번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 29일 경기도 광주시 탐벌동의 20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47명이 대피하고 7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29일 새벽 0시 50분쯤 경기도 광주시 탐벌동의 한 20층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7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47명이 유독가스를 피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가 접수된 직후 현장에 도착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연소 확대를 저지했으며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소방당국은 베란다 쪽에 있는 김치냉장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옷차림 더욱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